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박가영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우한교민 140여 명이 3차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는 소식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등 오스카 4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 등을 신속히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는 뉴스워치, 저녁 8시 뉴스 리뷰 등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여야의 4.15 총선 준비 현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소식을 비롯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2월 10일 뉴스워치에서는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나란히 지역 현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잠룡의 맞대결이 총선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하철 동묘앞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데 이어 종로 구민회관 등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주당 후보로 선거 전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종로 사무실에 따뜻한 종로, 따뜻한 사람이라는 현수막도 내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에 맞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모교 성균관을 방문하고 종로 지역 한국당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현장 영상도 내보냈습니다. 이낙연, 황교안 선거전 외에도 이들과 함께 3자 구도를 형성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제1야당 대표가 출마를 한 이상 전임 당대표를 지낸 자신이 양보를 하는 게 순리라며 종로 출마를 포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광주 등의 후보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틀째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 심사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뤘던 선거대책위원회도 조만간 발족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는 유승민 의원이 신설 합당 제안과 불출마 선언으로 통합의 불씨를 당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고 범보수 통합을 준비 중인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신당 명칭을 대통합신당으로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정치의 1번지 종로의 여야 대표 후보들의 활동을 전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거운동 시 후보가 마스크 착용을 했는지 후보자와 유권자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관심사는 다뤄지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각 당의 선거 준비 현황을 실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보도가 향후 보완되길 바랍니다. 2월 7일 뉴스20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단순 감기나 독감, 신종 코로나 등 호흡기 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취재 기자가 안내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려면 환자의 가래 성분을 검사해야 하지만 증상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독일 공영방송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콧물이 흐르거나 목이 아픈 인후염은 신종 코로나 감염에서는 이례적인 증상이라 이 같은 증상이 있다면 감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관지와 같은 하부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콧물과 인후염은 상부 호흡기관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 마른 기침, 숨가쁨, 근육통, 피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 가래, 두통, 객혈, 설사가 동반된다고 설명해줬습니다. 요즘엔 기침이 조금만 나와도 혹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증상이 비슷해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감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2월 8일 뉴스 08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공포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감염 예방과는 무관한 제품을 신종 코로나 예방, 치료에 좋다며 끌어들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 메인 화면에 감염 예방 필수품이란 배너가 걸렸는데 마스크, 손소독제뿐 아니라 공기청정기에 핸드크림까지 수십여 가지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블로그에선 인삼, 홍삼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는 홍보 글들이 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수품으로 홍보하는 제품 중 대부분은 감염 예방과는 무관하며 특히 건강식품은 특정 영양분이 부족한 사람에겐 도움이 되지만 잠복기 바이러스 퇴치나 증상 억제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은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감염내과 교수가 손 씻기 예방 수칙 외에는 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다고 말한 내용을 삽입했고 사회학과 교수가 상술로만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는 등 전문가 취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돋보였습니다. 2월 10일 뉴스 리뷰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사관왕을 차지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의 중심에 우뚝 서며 101년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건데요. 해당 소식을 할리우드 현장에서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감독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이 영화를 공부할 때 가슴에 새겼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을 한 마틴 스코세이지와 자신을 미국 관객에게 소개해준 퀸틴 타란티노 감독을 언급하는 장면을 삽입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작품상을 수상한 후 제작자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이고 시의 적절한 역사가 쓰여지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소감을 말하는 장면도 더했습니다. 기생충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샘 맨더스 감독의 1917은 촬영상, 시각효과상 등 3관왕을 달성했고 최다 부문 후보작이었던 조커는 나무주연상과 음악상 등 2관왕에 올랐다고 아카데미 수상 현황도 전했습니다. 오스카 후보 지명도 수상도 한국 영화 101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한국 영화사의 경사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92년 오스카 역사상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최초이며 칸 영화제와 오스카 최고상을 동시에 받은 것은 1955년 마티 이후 65년 만이라고 분석해줬습니다. 2월 10일 뉴스 1번지에서는 기생충이 작품상까지 오스카 4관왕을 수상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지에서 가진 수상 기자회견을 현장 연결로 전해주었습니다. 본 감독을 비롯해 촬영 감독, 배우들의 인터뷰도 볼 수 있었는데요. 본 감독이 작년 5월에 칸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가장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기쁜 마음을 잠시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썬댄스 영화제에서 한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가 썬댄스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를 챙기는 모습도 전해주었습니다. 본 감독은 지난 1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언급했던 1인치 장벽 발언에 대해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점이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배우 송강호는 자신의 생일 하루 전이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조여정은 수상 당일이 한국 시간으로 생일이라며 배우로서 최고의 생일이라고 기뻐했습니다. 배우 이성균은 한국 영화사의 시작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곽신의 제작자는 자국 영화를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한국 관객들 덕분에 계속 좋은 영화들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던 것 같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스카 수상 기자회견 현장 연결은 기생충 관계자들이 한국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 내용과 현지 분위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해줘 즉시성과 현장성이 강한 구성이었습니다. 영화사의 길이 남을 아카데미 수상을 한 감독과 제작진, 배우들의 감격과 소감을 생생하게 전달해줘 의미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지난 8일에 방송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농촌에 부는 젊은 바람이라는 주제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충남 서천 한산마을의 한산한 거리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인적이 끊겨 한산해진 지 오랜데요. 최근 이곳에 청년 주민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그 시작은 도시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서천시가 연계해 창업을 지원해주는 삼기술학교였습니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삼기술학교 입학생들이 지역 주민과 협력해 소곡주 축제를 다시 일으키고 한산마을 최초의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를 여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시골에 왔을 때 간접적으로 주거를 공급할 수 있게끔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도시를 벗어나 이곳 한산마을에 정착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을 벗어나 넓은 시선으로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노란 달팽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스트하우스는 빈집을 활용해 청년들이 직접 리모델링한 곳이었는데요. 공간이라는데요. 내부는 물건을 재활용해 만든 예술 작품과 벽면을 도화지 삼아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잡이와 스위치 하나에도 청년들의 자유로움이 묻어난 공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원하는 만큼 청년들도 주민들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방학인데도 학교 교실에 모여 베이킹 수업에 열중인 아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빠져 있는데요. 바로 소곡주가 유명한 한산에 술찌개미로 빵을 만들기 위해 온 이심건 씨의 재능 기부 교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만들 수 있다는 게 학생들의 수만큼 선생님의 수도 줄고 있는 이곳에서 재능 기부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쌓아가는 아이들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상생을 준비 중인 대장간이 등장했는데요. 3대째 100년 넘게 이어온 대장간의 일부를 청년들에게 내어주고 보수 작업을 통해 자유로운 공방으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월 10만 원 정도의 저렴한 수준으로 운영기금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운영기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김혜진 총괄 운영 매니저의 많은 청년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인터뷰가 와닿았습니다. 인식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경기도 용인시의 흑염소 농장이 소개됐는데요. 크기도 나이도 흑염소 100마리의 젊은 아빠 정진욱 씨는 분만철을 맞아 아침부터 염소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상태 확인하고 있고 고비라는 3년을 넘기고 청년 농부 5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야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요. 디자이너였던 진욱 씨는 밤낮 없는 업무로 딸의 자는 모습만 봐야 했던 생활에 염증을 느껴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농부와는 거리가 먼 디자이너였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농 초창기에는 폐사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데요. 거의 한 40% 정도?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흑염소 전용 사료 연구가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며 사육 노하우를 체득했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농가분들이 좀 이어서 흑염소 가공품을 개발하는 부부의 오후 일과가 소개됐습니다. 기존 흑염소 진액은 약재의 쓴맛 때문에 꺼리는 분들이 많았다는데요. 요리 연구가의 도움까지 받아가며 기능에 맛까지 더한 제품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시식의 최종 단계인 딸의 입맛 검증까지 받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또 청년 농부 3명이 흑염소, 말고기, 귀리 등을 사용해 공동 개발한 애견 영양 간식은 박람회에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는데요. 인기를 끌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첫걸음부터 홀로 깨우쳐야 했던 과정을 듣고 나니 청년 농부들의 미래를 더욱 응원하게 됐습니다.
또 정진욱 씨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 농부들과 신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을 알게 됐습니다. 지원 제도가 거의 없어요. 마지막 청년 일꾼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평택의 한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이 비주얼은 전통과 트렌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전통주 제조장으로 갔습니다. 전통주 제조도 하는 곳이에요. 올해로 24살이 된 김다미 씨가 전통주 지식을 쏟아내는 모습이 신선하게 느껴졌는데요. 21살부터 시작해 전통주 경력 4년 차에 접어든 다미 씨는 맛을 위해 쌀 한 톨까지 신경 쓴다고 합니다. 5번을 빚어내는 오양주는 만드는 과정만 일주일이 걸리고 발효 3개월, 숙성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부터 골프 꿈나무였던 다미 씨는 어머니가 직접 빚은 막걸리의 맛에 반해 진로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전통주의 길을 걷는 어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는데요. 전통주 제조는 육체노동과 인내심까지 요구되는 과정이지만 다미 씨는 평택시 청년 농업인 부회장까지 맡아가며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어엿한 청년 농업인. 이런 패기와 에너지가 청년 농부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젊은 친구 농부들이 많이 모여요. 단양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전통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을 위해 지금 고생하는 과정도 뿌듯하다는 다미 씨의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사회 나가서 배우게 돼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김정은 학생은 이번 트렌드 지금 여기 어떤 내용이 특히 인상 깊었나요? 저는 전통주의 길을 걷고 있는 김다미 씨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육체노동과 인내심이 동반되는 과정이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국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003년 사스 당시 사망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특히 중국 내 발병 2위인 광둥성 지역을 다녀온 확진자가 생기면서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중국발 입국 제한 확대 등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정부가 지난 4일부터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제한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또 정치권의 반응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부가 후베이성 외에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을 검토했다가 12일 현재 현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조는 같지만 입국 금지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와 효력 그리고 국제적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입국 제한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에서 향후 대책을 밝혔는데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나 지역에 감염병 정보를 제공하고 단순 관광 목적의 여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까지 여행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요. 최근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을 다녀와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그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홍콩과 마카오도 지난 12일부터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서 이들 지역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공항에서 이전보다 좀 더 강화된 검역을 받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선 판세에 영향을 끼칠 돌발 변수로 떠오른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줄곧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해온 만큼 무증상 감염에 대한 당국의 발언이 이제 한때 오락가락하면서 정부 여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에서는 후베이성 이외에 추가 입국 제한 조치는 일단 보류했지만 현재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추가 입국 제한 검토 발언이 있은 지 이제 2시간여 만에 현행 유지로 말을 바꾼 것은 불안을 잠재워야 될 이제 방역 당국이 이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대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초의 예상이나 기대보다는 다소 이제 약한 감이 있다면서 국내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이고도 또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후베이성 외에 추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그렇고요. 이 정부가 내놓는 여러 코로나19 관련 대책들을 놓고 사회 각계에서 지금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문제를 다루는 보수 그리고 진보 각각 언론들의 반응은 또 어떤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언론에서는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감염된 환자가 이제 40%가 되는 상황에서 후베이성만 입국을 이제 제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입국 제한을 확대할 것과 또 정부의 명확한 대응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진보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지 않는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와 함께 또 정부의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지 등에서는 충격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의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정과 통화 정책 등 경기를 부양할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에서는 춘절 연휴가 끝나고 개강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이 대거 이제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이제 하던 그대로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일선대학에서는 이제 고향에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라면서 일부 대학이 기숙사 격리를 결정하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입국 제한 조치 확대나 일괄적인 이제 방역 기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민간 뒤에 숨어서 팔짱을 낀 정부, 더욱 선명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을 이제 14일간 등교 금지시키라라는 이런 정부의 지침은 대학 자율이라서 이제 강제할 방법이 따로 없고 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 역시 정부의 발표와 실제가 이제 다른 점이 많아서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력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죠. 예. 경향신문은 배달과 생계에 쫓기는 택배 노동자들과 면세점 판매 직원들, 또 병원이나 청소 노동자 등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이제 각자 도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차별받거나 방치되는 노동자들이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의 손길이 더욱더 분주해져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이 일제히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 비율이 이제 높은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은 만큼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이제 구조적인 대응 방안으로서 설비 투자와 소비 등 내수 진작과 함께 세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로 확산한 상황인 만큼 국제적인 공조가 아주 중요한 실정인데 네.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이나 공조 등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네. 혹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이제 코로나19는 이전에 뭐 사스나 메르스와 이제 비교한다면 국제적 공조는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이제 국제화된 환경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혐오와 차별이라는 감정으로 변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들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단편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정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제 별다른 근거 없이 이제 중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거나 또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기사들로 인해서 중국 음식 전문점이나 이제 식자재까지 이제 기피하는 먹거리 괴담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또는 또 중국 체류자 입국 제한에 관해서도 이제 가짜 뉴스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62개국이고 후베이 상에서 온 외국인만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뭐 이런 글이 돌면서 우리 정부도 이를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62개국이 중국인 입국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사실 62개국 모두가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62개국 가운데 이제 47개국은 공항 출입국 때 체온과 이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제 강화한 그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언론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번지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 재해는 물론이고요. 또 이번 이제 코로나19 같은 감염증 같은 경우도 재난 방송의 범주로서 방송 내용이 이제 보다 정확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무분별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의 팩트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사업자와 국제 공조를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제 차단이나 삭제 같은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제 공조 점검단이 신설되면서 자율 규제라든가 협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언론의 팩트체크가 중요하다. 이건 앵커로 일하는 저에게도 좀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 가운데 언론의 역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바람직한 보도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제 언론의 사회적인 기능 중에 환경 감시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잘 관찰해서 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사회에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좀 해석하고 전망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좀 언론의 어떤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단순한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과 대응 방안도 함께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대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이제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좀 단편적인 강경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의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이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뭐 중국 눈치 보기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제 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해석해 보도함으로써 분명한 원칙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숙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옴부드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